그 영어를 잘하려면은 그걸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도중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을 이렇게 못 듣는다는 거. 그런가 비해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머 에러를, 문법 틀린 걸 고친 거 봅시다. 그러면 무려 69.2% 나와 있어요. 그건 70% 아닙니까? 70%면 괜찮은 거죠? 70%면. 아, 이거 듣는 거 30%밖에 못 듣는데, 문법 고치는 건 70%란 말이요? 이거 문법 도사예요. 아마 미국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 물어보더라도 이 문법에 에러 커렉션 하면 비슷하게 나올 거래요. 더 잘하지도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잘해봤댔자 이거 못 들었는데 뭐 영어가 되겠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전혀. 예. 문법 틀린 거 하나 버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 가가지고서 애뜨가 될 때 인이 되고 뭐 오포가 된다고 해서 문맥적으로 뜻이 안 통하는 거 아니거든요. 통해요. 왜 기능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겁니다, 별로.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니까 그러는 것이지 왜 거기에 그걸 써야 되는 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말할 적에도 기능어에 해당되는 거, 문법적으로 틀린 기능어에 내야 되는 것은 약해버리고 음문음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정말 맞습니다. 이거 안 해버리면요, 나중에 문장을 쓴다 할지 장문하면 할지 말한다 할지 문법적으로 다 틀려요. 이게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정도는 문법적으로 틀려도 괜찮죠. 예, 그래도 뭐 말 알아듣으니까 내용만 듣고 알아듣지만, 그러나 자기가 영어로 논문을 쓴다 할지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를 한다 할지 책을 쓴다 할지 그런 책이 출판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그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자기들은 문법을 철저히 안 시킨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문법을 문법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서 자연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건 문법으로 책으로 배우질 않아요.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쓰느냐 그런 얘기는 자기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뒤에 생각을 in the morning 그러지 at the morning, for the morning 안 그러잖아요. 설명을 하면 얼마나 되지만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는 습관적으로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면서 달리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달리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것도 우리가 배울 적에도 문법을 배우기는 배우되 이론에 치우쳐가지고 분석하고 들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배워라 이거예요. 안 배우면 글을 잘못 쓰는데 엉터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69% 70%나 영어 문법을 배웠다면 큰 자산입니다. 그걸 살려야 돼요. 살리되 그래도 그 이상은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안 올라간지 압니까? 여기 70%에서 왜 오히려 안 올라가냐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배우던 문법 교육으로 안 올라가요. 그것은 자동차 부품이 만 개가 있는데 만 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 들여다보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은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더라도 문장 내에서 배워야 돼요.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요즘 나온 교재들은 문법 책도 문법 옛날 책으로 무슨 팔품사를 만들고 뭘 가정법 만들고 전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냥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예, 대화를 가지고 오고 논문을 가지고 오고 다 이런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문법을 그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론도 배우지만은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가 쓸 때는 이런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이런 텐스를 쓴다고 알거든요. 문맥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문법도 문맥 안에서 배우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밤낮 듣고 말하고 쓰면서 문맥적으로 다 배우는 거죠. 그걸 일일이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이건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서 문맹자를 양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먼저 약한 것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병들었으면 다른 데는 어리게 평균 수준이면 놔둬도 괜찮지만은 약한 데는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부분은 고쳐야죠. 이거 안 고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토플 성적이 나쁜 백고등 된 원인은 요즘 어린애들까지 보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이게 대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은 처음에 영어를 배울 적에 알파벳 배울 단계부터 음성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음성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사운드 스페링 룰을 완전히 배워가지고 토대 위에서 영어를 배우면 빨라지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 그 뒤에 노력이 안 됩니다. 인간이 대뇌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스트럭처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를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늦어서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자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듣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데 그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제가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김병헌 교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하자면 영어 대화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효과적인 방법을. 그 다음에는 그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 영어는 빠르니까요. 제일 한국 사람들이 불평 많이 하는 것은 테이프가 나오더니 뭘 들으면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빨리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면 빨리 하지 않습니까? 내국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빨라서 못 듣는다는 건 영어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또 듣는 방법이 잘못돼 그러는 것이지, 그 자체가 빨라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늘린다는 거, 듣는 속도를 늘린다는 거. 들리는 속도를 늘리려고 그러면 영어를 듣는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이 스트럭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속도가 늘어가요? 늘어갈 수 없어요, 그건. 혀 수술했다는 얘기는 혀아니라 귀 수술 별거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건 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듣는 속도를 들어가는, 영어는 음률이기 때문에 음률적으로 또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고 기능은 약화시켜가지고 빨리 말해버리기 때문에 그 음률에 맞춰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듣는 습관, 요거 스트럭처가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스트럭처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듣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은 그런 스트럭처가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초점이 맞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듣는 속도를 또 듣고 말하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하나 뭐냐면은 영어 특성이에요. 영어 특성이에요. 우리말도 그렇고 뭐 효과적인 걸 봤습니다만은 의미를 가진 집단이 있어요. 여러 단어가 합해져 한 그룹으로 된 그런 센스 그룹별로 읽는, 센스 그룹별로 율동적으로 읽어가는 센스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그 센스 그룹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분리하지 말고 전체를 파악해서 듣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거기 듣는 거나 읽는 거나. 그러면 영어는 많이 달라지죠. 그런 훈련인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기초적 훈련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 뭐 토플 문제만 계속 풀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전략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해봐야 안 돼요. 아무리 봐봐야 토플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던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토플 봤는데 대학원 가려고 봤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토플 강의 들어다니면서 몇 달을 영어 다니는 강사한테 듣고 6개월을 다녔는데 하나도 안 올라간다. 시험 보면 밤낮 똑같아요. 어떤 때 한번 내려갔어요, 오히려 성적이.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그 5월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왜 안 되는 원인을 다 찾아서 네가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해라. 너는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 돼. 그것부터 먼저 해라. 그 사람이 사운드 스프링 하모니 베이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이에요. 학원에서 명선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또 배우고 해가지고서는 자기 세계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는 수준이 올라가도 안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에서 모르는 건 배워야지. 그 스트럭처 없이 영어는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와 한국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배우죠. 모르고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발음하면 콩글리시가 되는 거니까 발음 면에 있어서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번역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조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명의의 진단은 명의의 명가는 어디가 있냐면 진단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만 정확하게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처방 다 나와 있어요, 의사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 나와 있어요. 또 복용법까지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오진하기 때문에 환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진찰을 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이제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데려가 버렸을 적인데 걔가 뭐 좀 위가 좀 부었는데 그거 무슨 급성 무슨 담석증이 걸렸다고 해서 개복 수술을 하고 그래요. 아, 그 대단한 의사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뭐 충분한 진찰과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 명의라고 볼 수도 없죠. 오랜 의사 경험 있는 분도 아니니까. 제가 육감으로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지금과 어린애를 배를 째고 말이야 담석을 떼낸다는 건 말이야 그건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노인, 그때 거의 뭐 85, 6세에 되어 있는 노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 여자 봐주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은퇴해가지고 가끔 나와서 칠한 사람인데 이렇게 만져보고 옛날 구식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고 원시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의사가 그분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좀 부었구만. 좀 한 끼 좀 굶겨. 그리고 이거 너에 놓으라고. 너 편하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걸 꼽고 밥 대신에 이거 주사 맞죠. 그러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의 진가는 진단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진단.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데 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운데도, 영어를 가르치나 배운데도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발음을 잘못한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래, 그걸 고쳐야죠.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한다.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글로 쓰면은 잘 이해하면서 70점 나오면서 말이에요. 이거 간단한 대화, 짧은 대화 하라고 그러면 30분이 안 나오니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원인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고치면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을 줘야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이고 자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원론적이고 상식적이고 자명한 걸 다 무시해버리고 뭐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 명이 좋다 해가지고서 쫓아다니는데 그 명의는 명이 아니에요. 명의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와 한국어 차이점 먼저 찾아내자.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음성학적인 유사점은 뭐냐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서기서와 음소를 결합해서 발음할 때 쓰이는 차이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뭐냐, 결합 방법은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사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이용한다는 얘기는 요런 데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꽁충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말이에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계단을 놔줘야죠. 가교를 만들어야 돼요. 예? 층이 다른 지금 올라가면 램프를 만들어 올리지 않아요? 비행기도 타려고 하면 램프가 있어야 올라가죠. 비행기 뛰어 올라가 탑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교로 만드는 것이 한국어는 우리가 익숙해 있으니까 한국어를 가교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쓰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쓸 수 있다 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어요. 겉돈이 올라가죠? 이건 익숙해 있으니까 가교를 넣는 거 쉬워요. 놓을 필요도 없죠. 이미 가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교를 이용하라 이게요. 근데 이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안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단적인 영어 교수법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디렉트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한국말 전혀 안 노출시키고 영어로만 가르친다 그런 방법을 맹신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영어는 미국 사람이 와서 배워야 잘 된다 그러고 뭐 돈 많이 주고 그러죠. 그 잘못된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든 영어 기능문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을 시행착오로 들어서 깨달아서 배운 데까지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배우면 되죠. 그렇게 배우면 되죠.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건 그런 방법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스트럭처는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배울 적에는 그런 방법은 무방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이랑 방법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고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이제 영어로 배우기 위한 가교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서 활용을 해서 수업할 때 본인이 배울 때 써야 돼요. 그 방법은 제가 자음에 대해서 모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에 연구해 본 거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되면은 영어와 한국적 차이점하고 유사점을 다 쓰면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머리에 넣는다는 게 다 나와요. 그게 기능별로 나오죠. 예?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다 기능별로 거의 다 스트럭처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 스트럭처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는다는 얘기는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서 몇 시간 배우고 나가서 온종일 한국말 쓰는데 그게 그 프로그램 스트럭처가 구축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의 문화권에서 영어 쓰는 언어 생활을 대리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리체험을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요즘 나와 있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예요. 그걸 쓰게 되면은 미국 가서 영어 배운 것하고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서 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어 기능별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이게 구축해 나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란 건 뭐냐? 맨 먼저 영어 자음과 모음에 대한 그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가지고 설정에 영어는 한국하고 전혀 달라져 버려요. 전혀 달라진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운드 스페링 하모니예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서기소와 음소를 결합이 되는 그 규칙을 배우는 것이
사운드 스윙 하모니입니다. 이거 기초입니다. 이거 영어를 배우기 처음부터 알파벳 별다음부터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어가 어느 정도로 돼서 문장을 짧은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을 적에 읽는 방법을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읽는 방법을 센스 그룹별로 읽는다는 거. 이걸 배울 적에 벌써 이게 이제 내 영어는 강하게 하는 것까지도 다 배우니까요. 여기서 액센트도 이제 스트레스를 다 배우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센스 그룹을 그런 방법으로 리드미컬하게 읽는 그런 건데 센스 그룹으로는 대개 이제 그가 구로 되어 있죠. 명사구로 되어 있거나 보사구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조금 더 센스 그룹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룹별로 한 묶음으로 읽는다는 거. 단어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읽지 말고 그걸 그런 연습을 그런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말은 또박또박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합해가지고서 읽는 훈련과 듣는 훈련. 그래서 읽는 것도 그 눈을 옮길 때도 아이 스탑프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센스 그룹 복판에서 돼가지고 여기 주변에서 오는 것은 저절로 머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속도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요. 한 줄씩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서 내용만 초점에서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들어와요. 주변에 있는 것은 문맥적으로 추리가 되는 거죠. 안 읽어도. 이렇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는 특히 그 심합니다. 우리말식으로 단 하나하나 읽지 말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프로그래밍 스트럭처에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도록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읽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워드 스트레스에서 이게 SSH 나오지만은 문장 안에 들어가면 센텐스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니까 내용을 강화하고 기능을 약하게 하면서 강약으로 이게 음률을 만들어가는 말이자면은 그런 걸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에 익숙이 되면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능이 나올 적에는 신경을 안 쓰고 쉬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율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일 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말하자면 격양가를 부르면서 꽃갱이질을 하면 덜 힘들잖아요. 인체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리듬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면 무리가 없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교육할 적에 많은 챈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걸 제일 잘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스몰 토크랄지 이런 거 제스 챈트랄지 챈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어적인 음률과 음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것을 설명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의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것 좋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습관 때문에 이걸 원론적인 걸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